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총선을 이끌 국민의힘 구원투수는 누가 될까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가 너무 뜨거워서 요거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주말 사이 쏟아졌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하기도 해서 더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빠르면 뭐 이번 주에 사표를 낼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현직 장관의 여당 비대위원장 추대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글쎄요. 설명하기가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왜 비대위원장을 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법무부 정책 설명을 하겠다는 이제 이유로 해서 국민의힘에 실제로 가서 거기서 다 의원들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저거는 당으로 들어가려는 행보 아닌가? 굳이 갈 이유가 없는데 뻔한 이야기인데 라고 했던 의심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을 필두로 해서 내정됐다 이미. 내정됐어 라고 주말에 보도가 나왔고 오늘 아까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원내 원외 당협 의장들 위원장끼리 다 모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분수령이죠. 한 장관에 대한 당내 여론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엿보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간다면 그냥 결정되는 거였는데 결정은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너무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 첫째. 두 번째. 이대로 써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비대위원장하고 바로 대선 후보로 올려놓으면은 온갖 공격이 난무하면서 너무 일찍 타격을 입는 거 아닐까. 3년 넘게 남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어서 대선 후보로 내밀려면 한 1년 반쯤 남았을 때 띄우기 시작해야 좋은데 그 전에 하면은 여러 스크래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흠집이 나거나 흠결사항이 여기저기서 또 나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했으면 좋겠다. 요 두 가지 의견을 빼고 글쎄요. 나온 얘기들을 다 보면 한 7, 80%는 뭐 갑시다. 갑시다. 이런 얘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야에 나가서 전혀 정치하고 관여가 돼 있지 않았었는데 급하니까 좀 들어와 주실랍니까 하고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왔죠. 당으로 들어오니까 보수층의 결집이 시작되면서 나중에는 뭐 친박, 찐박 뭐 이러면서 모든 정치권의 구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중심으로 그때는 위원장이죠. 박근혜 위원장, 비대위원장이니까 했던 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때로서는 경쟁당의 후보들을 물리치고 대통령도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당으로서는 지금 어떤 그 총선을 앞둔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구심점에 누군가를 던져놨을 때 맞아 저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뭉쳐보자라는 의기투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는 아니에요. 치사하게 당대표를 던지고 난 국회의원 계속 할 거야 하고 도망갔어요. 홍준표 시장은 시장입니다. 안 되죠.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의원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나가려고 짐 싸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태경 의원은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좀 함량이 죄송합니다. 하의원. 약간 함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자기 세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역구도 뭐 이쪽으로 험지로 옮긴다고 하니까 갈팡질팡하는 중이란 말이죠.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응집할 수 있느냐? 그건 한 장관밖에 없는 거죠. 사실 원희룡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쑥 들어갔어요. 원희룡 장관은 사실 출마하려고 장관직을 그만뒀는데 이렇게 툭 나가면은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비례대표 1번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험지 출마하겠다고 또 의지도 내비쳤는데.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당 선거대책위원장도 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넉 살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선거대책위원장 하면서 총선 어디 지역구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워낙 대단한 인물이라면 그러니까 선거운동 별로 안 해도 당선될 수 있는 곳이 있죠.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 나가면 되죠. 네. 그러나 대구는 검사들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경쟁이 치열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갈 수 없는 거라면 비례대표 1번, 3번 뭐 드려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예. 법무장관인데 나갔다.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선대위원장도 했다. 이제 막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지역구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비례대표 일찌감치 좋은 걸로 좀 드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렇죠. 있다 보니 한동훈 장관 카드까지 나온 건데. 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그 잘하는 이게 제대로 된 일이냐의 네. 문제. 어떤 장관이 장관직을 내놓고 정치로 가려면 적어도 일찌감치 나가든지 그래서 다음 장관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내정자가 인사청문위원회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그 전까지는 장관이 임무를 수행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법무부 장관이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후임자 얘기가 전혀 없는데 장관을 하다 말고 휙 건너간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구나 또 하나. 사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사실은 검사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의무로서 지켜야 되죠. 그런데 검사의 정치화,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가 됐었단 말입니다. 많이 지적이 나왔는데. 검찰의 그 정치화되는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걸 막을 사람은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인데 네.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아무리 나름대로 대통령실에서 측근이기 때문에 임명해서 정무적인 입장이 강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동안 정치적인 행보만 잔뜩 하다가 정책적으로는 해놓은 일 하나도 없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화를 갖다가 어떻게든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다 싶으면 또는 검찰 조직이 그걸 어긴다 싶으면 감찰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정치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싸잡아서 자기의 발판으로 삼아서 나간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지금 언론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보니까 보수신문, 진보신문 할 것 없이 다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진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진짜 여당 대표까지 그냥 뛰어가서 맞는다. 날아가서 맞는다. 그러니까 어떤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맞는 게 아니고 그냥 낙하산으로 여당 대표로 바로 간다?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 더 공고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대통령이 여당 대표한테 뭐 좀 서운한 말 하면은 여당 대표가 나 그만할래요 그러고 쫓겨나는 판인데 어떻게 국회는 대통령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인데 국회의 여당 제일 최고의 당인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 그냥 밀려나는 정도라면 이건 수직적 종속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국회가 국회의 구실을 전혀 못하는 거죠. 이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행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보적인 언론들의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한겨레가 보면 국힘이 혁신을 한다더니 혁신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기정령하고 윤심만 더 키웠다. 혁신이 아니라 윤심만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나 혁신위 출범이나 김기현 대표 사퇴 다 대통령실하고의 당정관계를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조차 이렇게 되는 거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를 그럼 조선일보는 왜 그럼 반대를 하는 걸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겨레하고 입장이 다른 거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또 보수 대형 신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5년 쓰고 버리는 말입니다. 한 번밖에 못하고 임기가 다 하면 내보내야 돼요. 그러나 보수 대형 신문들과 언론들이 그동안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가고 거기에 맞는 법과 사회 제도가 계속
구축이 돼 가려면 뭔가 정치적 힘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계속 여당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나가는 거고 살려야 될 건 국민의힘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버리더라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완전히 하나의 덩어리로 지금 지적했듯이 종속적 관계로 놓여 있으면 대통령의 문제가 커져가지고 탄핵 직면까지 가든지 아니면 뭐 그 전에 끝나든지 아니면 탄핵을 되든지 간에 그 리스크가 그대로 여당한테 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대통령실과 여당은 서로 떨어진 견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거의 그냥 여당이 대통령실의 한 부속 기구야. 예.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이미 용산 출장소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끝날 거는 이미 뭐 난감하죠. 예. 그건 바라기는 이미 어려운 처지가 됐는데 엄청난 리스크가 커질 것 같은데 그 리스크가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가면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선을 좀 그었으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의 리스크가 여당으로 바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네. 모 신문에 조금 전 뉴스를 보시면 국민의힘에 지금 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나갔으니까.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네. 윤석열 대표는 어머. 기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타 아닌가요? 윤재옥 대표라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기사 쓰다 보니까 이걸 한 조직으로 자꾸 같은 예, 유신데 머릿속에 쓰다가 보니까 들어있으니까, 대통령 예.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안에 뼈가 담겨 아무튼 있는 것 같은 오타. 고치라고 얘기해 주고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친한 아이고. 사람들인데 연락을 못 해줬네요. 어머. 여기 들어오니라고. 예. 오죽하면 이런 오타까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윤석열 당 직무대행은 뭐 이렇게 쓰는 기자들이 나올 정도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문제가 그리고 있다. 그걸 언론과 여론과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온 언론들까지 어떻게 보는지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결국은 보수 언론들의 목표는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의 유지인데 그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이 거의 임박해 보이는 한동훈 장관을 보면 예. 팬덤이 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팬덤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팬덤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이게 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누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럼 팬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너무 좋아요 때문에 팬덤이 생기는 게 있고 그리로 몰고 가는 또 다른 힘은 누가 정말 싫어. 그래서 그 반대편 있는 누구가 정말 좋아. 예. 아니면 그 사람이라도 밀어줘야 돼. 반대급부로. 예. 혐오가 있고 그 혐오에 대한 반대급부와 반동에 의해서 다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지지하는 경향.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좋으면 확 불이 붙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팬덤 현상은 누구에 대한 혐오에서 건너가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또는 이재명, 반명, 친명 이 나눠지는 걸 팬덤도 보시면 있잖아요. 이낙연 씨를 너무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갑자기 등장한 저 사람이 정말 싫어서 또는 저 사람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리스크가 걱정이 돼서 이 혐오가 이낙연 의원 쪽으로 확 몰려가는 이런 현상도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한동훈 장관의 팬덤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의 팬덤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뭘 한 게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기억나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대충 뭉개가지고 영수증이 왜 이게 안 보입니까? 잉크가 날아가서 그다음에 제출한 것들을 보면은 언제 어디서 먹었냐가 다 지워진 채로 제출이 됐다거나 이러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이 이러한 위법한 일을 불법적인 어떤 일을 저지르면 되느냐고 야단쳐야 될 입장인데 자기가 나가서 변호를 하다 끝나버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구의 무슨 시장에 가서 팬 모임을 한다든가 등등등 해서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것까지 여러 개를 묶어서 보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책임을 지금 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잘한 게 아니라. 근데도 팬덤이 있다는 얘기는
이러다가 민주당한테 또 당하게 생겼어. 다수당을 완전히 뺏기게 생겼어라고 하는 걱정과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을 밀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안정된 기반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것에서 지켜봐야 그건 되겠네요. 뭐 한 장관이나 국민의힘도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호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조기 등판을 하게 되면 최전선에다가 내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부분도 짚어봤으면 예. 합니다.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방송계, 언론계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주변에서도 사실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현상 그동안 얘기해 주셨던 폴리널 리스트가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직 KBS 인재개발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11일이죠. 예.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보세요. 제가 어느 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그 전에 그 당의 당원이었어야 되죠. 예. 그리고 당비를 몇 달 이상 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KBS 직원이면서 언제부터 국민의힘에 가서 봉사를 했던 것일까? 공영방송 직원인데. 예. 근데 KBS 사규를 보면은 못하게 돼 있어요. KBS 사규는 절대로 근무 사규를 보면은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직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고 네.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네. KBS에서 문제가 됐죠. 취업규칙 제7조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한 거니까. 그랬는데 따져보니까 뒤져보니까 이미 지난 9월 지역신문에서는 이분이 자기 고향에 뭐가 희망입니다. 뭐가 힘입니다. 프레카드를 내걸고 그 기사를 갖다 이미 다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결국 KBS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11일 날 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느냐고 따져야 되는데 13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회사에서 내보냅시다. 근데 내보낸 날짜는 11일로.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하루 전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좀 보호해 준 동조해 주는 거죠. 것 예. 같은. 당신은 11일자로 우리 회사에서 끝났으니까 12일에 등록한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렇게 참 결론을 어떻게 봐야 내렸고 될까요? 그다음에 KBS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은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예. 보수단체와 함께 농성을 했던 KBS 출신 직원은 KBS에서 결국 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KBS를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 속에 자기가 밀어넣고 또 부산에서 역시 출마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는 야, 당신은 그럼 KBS에서 그렇게 KBS가 민노총이라고 하는 좌파 단체의 어떤 부속물이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외쳤던 것은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의기투합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신념을 얘기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신념을 얘기했을 뿐이고 네. 나는 정치의 뜻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고 있다. 이게 답은 했습니다마는 그걸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KBS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짚어볼게요. 박민 사장이 취임한 후에 프로그램이 뭐 갑자기 없어진 거 더 라이브 경우처럼요. 또 뉴스와 시사 프로 진행자가 대거 교체된 건들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시사 프로 패널들이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 요건도 짚어주세요. 근데 하도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이걸 발생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네. 발생학적 오류란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이야기한 뭐는 잘못됐다.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뭐뭐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발생학적 오류. 어디에서 나온 거면 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난 친구들은 다 안 돼요.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가까이 지냈다거나 언론 노조하고 가까이 지냈다거나 예. 아니면 진보적인 학자들과 나름대로 협업을 한 게 있다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수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마이뉴스 기자는 당연히 안 되죠.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독이 들어가 있는 우물에서 나온 거고 이걸 또 우물의 독부리기라고 하죠. 독부리기. 그다음에 이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도 여기도 미디어 인권 하면서 그냥 소속 좌파단체. 자체부터 문제를 예. 삼은 거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오마이뉴스 출신이고 이거 안 돼. 저희 패널이시기도 한데. 그래요? 네. 그다음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 사람이야말로 문제가 있어요. 보수 왜냐하면 패널인데. 진보 보수 하나씩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수 대표로 나갔으면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데 너무 객관적인 척하려고 힘을 다하지 않는다. 이런 게 보수를 참칭한 보수라는 겉껍질만 뒤집어 쓴 실제는 보수가 아닌 이런 그것도 쫓겨나는 이유가 됐어요. 오히려 보수한테 더 해를 끼치는 이렇게 이제 지목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렇게 해갖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네. 재미난 것은 왜 내보냅니까? 라고 하니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셨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플러스야 또는 야권 성향 일색의 연사 배치가 자주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 또한 저도 편향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느껴졌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예. 사람들을 자르는 이유가 되나? 더군다나 정치가 방송에게 예. 지시를 하거나 압박을 넣어서 사람을 잘리는 이유가 되나? 원래 개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내 외부 채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부 채널은 뭐고 외부 채널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에서 비난 성명이 나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반발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네가 이렇게 출연시키던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PD는 스포츠 제작 업무로 갔다고 지금 직무 배제가 돼서 직무 배제가 그쪽으로 돼서 이동을 하게 된 거고 앵커를 또 맡고 있던 이기주 기자는 어린이 합창단으로 간 케이스 이건 MBC 상황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뭔가 지지하면서 소원을 보내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못 있는 그 시선으로 평화방송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지 저도 또 여러 가지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평화방송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아마 곧 열릴 것 같은데 공영방송 개혁과 가짜뉴스 척결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기도 하고 특수통 검사 출신이어서 여기서 또 검사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이 KBS 상황이나 이 방송계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아니면 바른 뉴스다 언론의 보도에 대한 판단 이것을 왜 국가기구가 관장을 하느냐 는 겁니다. 그건 언론이 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의 그 보도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언론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과 관련된 언론중재위원회에 넘기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거나 다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국가기구가 관장을 하겠다고 하고 국가기구에서 대부분은 국가감찰기관에 근무하던 검사들이 한다라고 하는 건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은 4가지 종류가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재판받고 있는 사람, 수사받고 있는 사람, 감사받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있어온 사람. 지금 방통위가 중요한 업무가 할 일이 정말 산적한데 엄청 많죠. 너무 씁쓸한 예를 들어 현실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YTN은 YTN 1, YTN 2, YTN 사이언스 이렇게 채널이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같은 경우 정부가 절반을 내고 YTN이 절반을 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과학과 기술, IT 쪽의 어떤 특정화된 이제 채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정부 쪽에서 내놓던 예산이 0원이 됐습니다. 그럼 YTN은 마저 50%를 더 내가지고 100%를 자기네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건지 쉽지 않죠. 아니면 자기네도 0으로 해가지고 0 해갖고 그냥 문을 닫는 건지 뭔가 해야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방통위의 소관인데 방통위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방통위가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고 그렇죠. 또 하나
대주주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 방통위가 승인을 내서 대주주를 바꾸든지 대주주가 그 사람 안 되겠다고 해서 거부하면 옛날 대주주가 다시 하든지 아직 컨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상태니까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TBS 서울의 방송 같은 경우 예산 영원이 됐죠. 네. 예산 영원 가지고 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할 이미 거냐. 허덕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방송에 대해서 우리 통신에 대해서 검열과 규제 위주로 갈 때 실제로 우리의 포털 검색 엔진이라든가 우리의 OTT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즈니,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이 다 점령하는 거죠. 네. 유튜브 포함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통신과 채널이 없어지는 겁니다. 면밀한 대응이 예. 절실한데 이런 상황이니 방통위원장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인데 검사가 가서 규제와 통제, 검열 위주로 간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빨리 요사안도 짚어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첫 보도가 예. 나온 지 3주가 흘렀는데 예. 뭐 손목시계에 달린 이제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함정 취재 논란도 일었습니다만 요사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짧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답변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안 내놨습니다. 하겠다는 게 수사와 취재는 윤리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수사는 이거 함정이 돼 안 돼가 나눌 수 있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의 양심과 언론사의 방침과 대중의 여론, 그거 취재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대중의 여론, 그다음에 직업 윤리, 그리고 공정성과 공익성 네.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그냥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는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든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든지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건데 함정이니까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데 의미가 없는 논란입니다. 언론사는 본래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의 취재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실도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뭔가 입장을 밝히면 그게 맞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영부인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의 주변을 어떻게 관리한 건지를 다 보고를 하고 기록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겁니다. 저희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봅시다. 라고 할까 봐 서뜻 나서기도 참 어렵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요. 예. 이건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답변을 안 하겠다. 그러면 거짓말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이 금방 탄로날 거면 또 부담스럽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한숨만 나오는 이슈들 대 기자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